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헌정사상 30대 당대표에 오르면서 정치사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새벽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당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 그 징계 의미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부터. 이건 저는 토사구팽이기도 하고 사필규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토사구팽이 왜 토사구팽이냐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결국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음 총선의 공천에 대한 그런 룰을 개혁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의 눈에 찍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윤핵관들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공천권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마치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공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필규정이라는 단어도 맞는 게 사실 이게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버에서 처음 시작됐지만은 이게 언론에서 받았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대전으로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냈냐,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의 각서를 왜 썼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지시를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의지와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의지와 이준석 대표의 행동으로 이게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뒤틀린 일은 없다라고 좀 확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사구팽, 사필규정 둘 다 해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토사구팽이니 사필규정이니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의미를 좀 담은 내용들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 그 어떤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출된 권력을 내쫓거나 내지는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상의 엄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도 형사사법제도에 준하는 정도의 엄정한 과정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역시도 대표성을 가진 그다음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받은 선출직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퇴를 하든 아니면 뭐 처벌을 받든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윤리위원회가 그럼 이준석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엄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가 되는데 과연 윤리위원회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하게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이양희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이른바 7억 각서를 뭐 교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당대표를 그때 선출된 당대표를 합리적 의심만을 가지고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누가 그리고 어떤 당원이 어떤 국민이 윤리위원회에게 그 정도의 큰 권한을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면 탄핵에 준하는 어떤 처분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납득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가 했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에게 사실상 정책 사망 선고를 내리는 정도의
위중한 처분을 내리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장한 대로 그 김성태 의원, 염동열 의원 그 윤리위에 먼저 회부됐는데 제쳐두고 본인 먼저 그 징계를 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선후 관계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번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한번 연기가 된 상태에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전에 이미 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항희 위원장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수사 결과에 윤리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수사 결과라도 별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네. 결국에 남은 것은 윤리위의 가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인 것인데 그러면 2주 동안 시간을 끌어서 뭐가 더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충분히 그날 토의를 했었으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사유와 어떤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더 미루게 되면 윤리의 결정은 100% 정책 결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김성태 의원도 있고 누가 있고 이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든 처분을 하지 않든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제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당연히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저는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평소에 이준석 대표하고 자주 소통하시죠?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징계 내린 오늘 새벽 이후에는 뭐 그 통화한 적이 없나요? 통화한 적이 없고 최근 그 이런 윤리위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도 당연히 뭐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이 항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이 즉시 그 정지가 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당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체계 정합성이라든지 어떤 자구 간의 또 원만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게 뭐 법령이 아니고 아무래도 정당의 당원 당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문구가 서로 충돌하는 게 있다는 그런 거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 징계 처분의 최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라는 말도 맞고 당대표가 거리 시에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도 맞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최종 처분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당규상도 그렇고 정치적 도의상도 그렇고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위원회에게 있고 그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하는 거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윤리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회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이 건을 가지고 최고위원들끼리 의결을 하든지 한 차례의 절차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당원당규상 훨씬 더 매끄러운 것은 윤리의 처분이 있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보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그 최고위를 소집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고위원회에게도 있고 당대표에게도 있습니다. 당대표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효력이 윤리위원회의 처분이 내림과 즉시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권 대표가 지금 그 소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집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원 당규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설령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소집하는 최고위원회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또 분란이 되고 윤리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되고 이른바 법치주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판력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최고위원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소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김재섭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소속돼 계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당대표고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 이런 발표가 있어서도 윤리위원회는 결국에는 수권기관이거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직접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 독립된 기관이지만 수권 기관으로 이렇게 남겨둔 것인데 결국 이것이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수적인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 배척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현실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이게 또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직 뭐 법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서 최고위원이 또 다시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원 당규를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잘 모르지만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네. 윤리위원회의 그 윤리 규정이 사실 구성 요건에 정확히 어떤 것은 들어맞고 어떤 것은 들어맞지 않고 어떤 것은 뭐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이런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권성동 대표가 즉시 정지됐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지 않게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기초의회 의회 의장 선거나 뭐 국회에서 윤리 심판이 있을 때 그 선고가 내려지면요. 네. 일단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고 외부의 행정소속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구제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 행정소송을 과정을 밟을 때까지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 걸로 봐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을 외부에 있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려면은 굉장히 또 난관이 많거든요. 정당의 자치 사무는 법원에서도 정당의 자치로 남겨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준석 대표가 이 혐의나 징계 내용을 번복하기에는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적 투쟁도 예고를 했는데요. 또 오늘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면서 뭐 3분이면 된다 이렇게 2030 세대 그 우군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SNS로 우군을 모은다 이 전략이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여론전으로서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당 대표가 가지는 권한 그리고 윤리위 심사 절차에서 부여되는 이의 신청 내지는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제도적인 그 불복 절차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하면 될 것이고 언론 대응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당함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메시지보다는 무게감이 덜 실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대표로 있을 때의 어떤 말의 무게와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말의 무게가 좀 많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독려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던 일들, 자기가 했던 개혁 과제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당대표로서 가져왔던 권위라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많이 옅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절차적 그 정당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부당함을 피력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어요. 공중전을 통해서 자신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데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2030의 남성의 표심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사실 총선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당장 멀리 있는 총선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항쟁이 꽤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친윤계 간의 이제 충돌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중진계의 윤핵관 그리고 이제 그 윤심까지도 혹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뭐 어떻게 이제 그 가능성들을 점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박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윤핵관이라는 표현, 또 윗선 개입이라는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꺼내셨어요. 네. JTBC 보도를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싸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희 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그 실체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정말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심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했다면은 그것도 절차적으로 꽤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냐 안 담겼냐는 추후에 우리가 드러날 일이지만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꽤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양희 위원장을 뭐 잘 알지는 않더라도 같이 그 당무를 봤던 기억이 있고 네. 또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원래 이제 공명정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윤리위 징계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세력의 입김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는데 다만 제가 갑자기 좀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 합리적 의심으로서 당대표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쉽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긴 좀 어렵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치적 유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든 그것이 뭐 친윤이든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반대 세력이든 그걸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일정 집단이 이익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뭐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당장은 말을 좀 아끼고는 있지만 그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을 계속 밀 것으로 보이고 임시전대, 비대위 전환 후 조기전대 등 윤핵관 측이 그 이 대표 고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 대표 6개월 후 복귀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표가 거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자리가 박탈됐을 때 그때는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일시적으로 사고나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대표의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복귀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예측이 좀 힘듭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아,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확정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난 거거든요. 어떤 선거에 나서든 성접대를 받았다, 성상납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다신 선거에 못 나올 만큼의 큰 타격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예요. 하지만 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6개월간 정지 상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그 징계가 끝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등판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로 돌아와서 그 과정상에는 투쟁을 해야겠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뭐 무죄다.
이런 투쟁을 해야겠지만은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복귀했을 때 저는 그 본인의 원래 임기 끝나고도 전당대회에 또 출마해서 다시 선택을 받는 그런 도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그 임기 초반 지지율이 윤 대통령 40% 선도 붕괴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이 현 상황이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이 징계가 윤 대통령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당장 당과 대통령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너무 네. 당연한 일인데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의 자리를 박탈했다라는 인상이 사실은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내부에서도 좋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적어도 어떤 단시간 현 시점에서는 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깝게 보더라도 독이 되고 멀리 보더라도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2030 청년 남성들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해요. 태풍 수준이고 이게 마치 이준석 대표를 집단적으로 린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런 시각이 씌워지게 되면은 결국에 국민의힘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법이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지가 않거든요. 공무원과 그 공직사회에서는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일의 그 진행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통령이 힘이 실리는 마당인데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그걸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거리는 두지만은 다시 지지율이 끌어올릴 수 있는 2030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을 좀 주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코너가 또 청년 맞수였고 이 두 청년 정치인이 우리나라 그 청년 정치의 선두 주자인데 그 한가운데 중심에는 또 이준석 네. 대표가 있었고 오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을 하실 때 두 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에서는 이준석 대표 중징계와 또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과 파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